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이고 올해 32살입니다. 무역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는 이수정이라고 하는데 28살이고 전업주부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알콩달콩한 신혼이었어요.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지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죠. 아내가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집안 분위기가 항상 화기애애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면서 정말 보기 좋은 부부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완벽한 여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웃으면서 도윤아,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해주고 제가 회사에 갈 때는 현관 앞까지 나와서 오늘도 화이팅!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라고 배웅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어서 와, 오늘 어땠어? 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이 불규칙할 때가 많았는데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어. 나는 뒤에서 잘 뒷받침할게라고 응원해주곤 했죠. 정말 고마운 아내였어요.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즐겼어요.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어디를 가든 아내와 함께라면 모든 게 즐거웠어요. 도윤아,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 정말 뿌듯했죠. 그런 저희에게 어느 날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내의 대학 동창들이 다 같이 미국 서부 여행 가자며 수정이에게 권유한 거예요. 평소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던 아내라서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도윤아, 나 정말 가도 될까? 친구들이랑 미국 여행이래. 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설레하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결혼 후로는 저와 함께하는 일상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의 여행 얘기를 하면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아내 혼자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는 게 말이죠. 수정아, 미국이 얼마나 먼데? 그리고 친구들이랑만 가는 거야? 남자는 없고?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지. 여자친구들 5명이서만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민지, 혜진, 소영, 유나 이렇게 5명이서 가는 거야. 다 내가 잘 아는 애들이고 특히 민지는 미국에서 교환학생했던 경험도 있어서 안내도 잘해줄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 다녀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이지. 대신 연락 자주 하고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해줬어요. 아내가 여행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설레하는 게 느껴졌어요. 쇼핑몰에서 여행용 옷들을 잔뜩 주문하고 여행 가이드북도 사서 밤늦게까지 읽어보더라고요. 도윤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뭐가 유명한지 알아? 그랜드 캐니언도 가고 LA에서는 할리우드도 구경하고 라면서 정말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여행 일정표까지 세세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라스베이거스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하고 주변 구경, 둘째 날에는 그랜드 캐니언 투어,
셋째 날에는 LA로 이동해서 할리우드 구경, 넷째 날에는 디즈니랜드, 다섯째 날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이라고 하루하루 계획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행 출발 전날 밤에는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고마워, 도윤아. 이런 여행 보내줘서. 진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 라고 말하면서 제게 뽀뽀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네. 대신 너 혼자서라도 실컷 즐기고 와라고 말해줬어요. 공항에 배웅 나갔을 때도 아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사진도 찍고 저한테는 기다리고 있어. 선물 많이 사올게. 라고 손을 흔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보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내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줬어요. 도윤아, 무사히 도착했어. 호텔도 너무 좋고 날씨도 완전 좋아.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 신나. 그러면서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계속 보내줬어요. 여행 첫 며칠은 정말 연락이 자주 왔어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찍은 사진,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한 경치, LA 할리우드 사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까지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내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특히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낸 사진을 볼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웅장한 자연 앞에서 작게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도윤아, 여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해.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 직접 봐야 알 것 같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아내와 함께 이런 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아, 여기 정말 멋져. 나중에 우리 둘이서도 꼭 와야겠어.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아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보고 싶어, 빨리 돌아가서 안기고 싶어라는 메시지도 중간중간 보내줘서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며칠 동안은 연락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사진도 예전만큼 많이 안 보내더라고요. 수정아, 괜찮아? 연락이 줄어든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응, 괜찮아. 그냥 여행 마지막이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답이 왔어요. 그때는 정말 바쁘겠지. 여행 마지막이니까 실컷 즐기는 거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히려 아내가 여행을 만끽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뻤거든요. 그래, 실컷 즐기고 와. 나는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에는 내일 한국 들어갈게. 보고 싶었어.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 왔어요. 그래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아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외로웠거든요.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공항에 마중 나가기 전에 집 청소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도 미리 사놨어요. 여행 다녀온 아내를 위해 맛있는 저녁 해줘야지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재회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설렜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라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아내를 못 알아볼까봐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나타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더 밝아진 것 같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피부도 햇볕에 살짝 그을려서 건강해 보였어요. 여행이 정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도윤아! 하면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내를 보니까 저도 정말 감동됐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잘 다녀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응, 정말 좋았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야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짐을 찾아서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도윤아, 정말 미국은 다르더라. 모든 게 스케일이 커.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길 물어봐도 다 잘 알려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도 흔쾌히 해주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해줬어요. 도윤아, 라스베이거스 쇼가 정말 대박이었어. 시르크 뒤 솔레이유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은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게 완전 달라. 정말 웅장하더라고.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들도 보여주고 선물도 잔뜩 사왔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이건 당신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산 넥타이를 줬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브랜드도 좋은 것 같고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고마워, 수정아. 나 생각해서 이런 걸 사왔구나. 라고 말했더니 당연하지. 가는 곳마다 당신 생각했어. 이것만 산 게 아니야. 더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선물을 많이 사왔더라고요. 저한테는 넥타이 외에도 향수, 지갑, 그리고 LA에서 산 티셔츠까지. 저희 부모님들께는 현지 특산품들을 사오고 심지어 저희 집 강아지한테까지 간식을 사왔어요. 여행 가서 이렇게 많이 살 필요 없었는데 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좋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즐거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아내를 보니까 뭔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게 자신감을 준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여행 다녀오니까 뭔가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더니 정말? 나도 그런 기분이야.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 세상이 넓다는 걸 느꼈어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아내가 와, 내가 없는 동안 요리 실력이 늘었네. 라고 깜짝 놀라하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당신 없으니까 혼자 해먹으려고 연습했지. 그리고 당신 돌아오는 날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더니 고마워. 정말 맛있어.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여행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즈니랜드에서는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봤는지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들려주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도 해주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오히려 더 금슬이 좋아졌어요. 아내가 여행에서 얻은 에너지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밝아졌고 저도 아내 없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도윤아,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아내가 말할 때마다 정말 동감했어요. 특히 아내가 여행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법들을 시도해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도윤아, 미국에서 먹어본 팬케이크 만들어 볼까? 정말 두껍고 맛있었어라고 하면서 주말 아침마다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더라고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둘이서 웃으면서 함께 만드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집에서도 함께 요리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미국에서 먹어본 음식들을 따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같이 도전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정말 신혼의 단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죠. 아내는 여행 사진들을 정리해서 포토북도 만들었어요. 도윤아, 이거 봐. 우리 추억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 현지 음식 사진들까지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 함께 가자라고 아내가 말할 때마다 그래, 꼭 가자. 그때까지 돈 열심히 벌어놓을게라고 약속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행지를 저도 같이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행이 정말 좋은 전환점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더 밝아졌고 저희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요즘 수정이가 더 예뻐진 것 같다거나 너희 부부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스타트업 일이 바빠서 가끔 야근을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고생 많아, 건강 잘 챙기고 다녀. 늦어도 괜찮으니까 일 마무리 잘하고 와라고 따뜻하게 배웅해주고 집에 들어가면 어서 와. 피곤하지? 저녁 따뜻하게 데워놨어라고 반겨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 후 아내에게 조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더니 으웩하면서 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정아, 괜찮아? 하고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냥 속이 좀 메스꺼워서.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증상이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속이 약한 편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정아, 병원에 가보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여행에서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나? 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그때는 괜찮았어. 그냥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멀미 증상과 함께 피로감도 심해지더라고요. 평소에 활발하던 아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가기 싫어. 집에서 좀 쉴래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에도 유난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제가 요리하면 그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너무 역겨워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혹시 임신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언젠가는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지 상상도 안 됐어요. 아내의 증상을 관찰해 보니까 정말 임신 초기 증상과 비슷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입덧, 피로감, 음식 냄새에 대한 민감함 등이 모두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더라고요. 하지만 혼자만 추측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수정아, 정말 병원에 가보자.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게 이상해. 혹시 임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아내도 그럴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생리도 늦어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동의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날 아침, 둘 다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정말 임신이라면 어떡하지? 기쁜 일이긴 한데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내도 도윤아, 떨려. 정말 임신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괜찮아. 무슨 결과든 우리 함께 잘 헤쳐나가자.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지라고 말해줬어요.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에 다른 임산부들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떨렸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계속 다리를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이름이 불러져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내가 멀미, 피로감, 음식 냄새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있어서요. 그리고 생리도 늦어졌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증상만 봐서는 임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제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설레면서도 걱정되고 기대되면서도 부담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과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 후 아내가 나오더니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도윤, 이수정 부부님 들어오세요라는 호명이 들렸을 때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결과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내도 저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이에요? 진짜 임신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확실합니다. 임신 4주 정도 되셨네요. 축하드려요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정말 부모가 되는 거구나. 아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수정아라고 말했더니 아내도 나도 고마워, 도윤아. 우리 정말 부모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만 남았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난 후 저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의 연속이었죠. 아내는 임신 관련 책들을 잔뜩 사와서 밤마다 읽어보더라고요. 도윤아, 이거 봐. 지금 우리 아기는 콩알만 하대. 그런데 벌써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내 배에다 대고 안녕, 아기야. 아빠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라고 말해보곤 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아직 안 들려 바보야라고 웃으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임신 초기라서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아내가 의외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갈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고 물을 떠다 줬어요. 고생 많아, 수정아. 우리 아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조금만 참자. 나중에 아기 얼굴 보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응, 괜찮아. 아기 건강하게 자라는 거니까 기꺼이 참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음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고기나 생선 냄새는 맡기만 해도 토하고 신음식이나 시원한 음식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마트에 가서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들을 사왔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오늘은 신 오렌지 주스랑 딸기. 아, 그리고 시원한 냉면도 먹고 싶어라고 하는 식이었죠. 주변 가족들한테도 소식을 알렸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겠네. 몸조리 잘해야 해. 입덧에 좋다는 음식들 다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영양제며 보양식이며 잔뜩 사다 주셨어요. 장인어른도 사위야, 아내 몸조리 잘 챙겨줘야 한다. 임신은 정말 소중한 시기니까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임신 12주가 되었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까지도 입덧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내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아내의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하시면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순간 걱정됐는데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둥이요? 라고 저와 아내가 동시에 물어봤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명도 충격적이었는데 갑자기 두 명이라니.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보세요. 아기 두 명이 나란히 있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점 같은 게 두 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우리 아기들이 정말 저기에 있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네. 한 번에 두 명의 천사를 낳고 말하니까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이야. 우리 정말 복받은 거야. 이렇게 큰 행복이 올 줄 몰랐어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바로 우리인 것 같았어요. 수정아,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다니라고 말했더니 응, 정말 꿈 같아. 쌍둥이라니 상상도 못했어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쌍둥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기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쌍둥이라고? 정말? 와,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네. 한 번에 두 명의 손자를. 라고 하시면서 기뻐 어쩔 줄 모르셨어요. 장모님도 따라 정말 대단하다. 쌍둥이 엄마가 되는 거야. 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친구들한테도 소식을 알렸는데 모두들 정말 부러워했어요. 와, 도윤아, 대박이다. 한 번에 두 명이라니. 너희 부부 정말 복받았네라고 축하해주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새삼 느꼈어요. 그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아내를 돌봤어요. 쌍둥이니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도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두 명이니까 두 배로 신경 써야지라고 말하면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더라고요. 매일 밤 아내 배에 대고 우리 쌍둥이들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아빠가 정말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라고 말해주는 게 일과가 됐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아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다른 임산부들보다 배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보면서 도윤아 봐. 진짜 배가 나왔어. 우리 아기들이 자라고 있는 거야라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입덧도 점점 줄어들면서 아내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기들한테 영양 공급 제대로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와 아기들을 위해서 영양식 만드는 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연습했어요. 태교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아내가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우리 쌍둥이들아, 엄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아내를 보면 정말 예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20주쯤 되었을 때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기대했어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정말 궁금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축하드려요. 둘 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 쌍둥이라고요? 라고 아내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들 둘을 한 번에 가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아들들이야 라고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도 정말 기뻐했어요. 아들 둘이라니 상상만 해도 신나. 어떻게 생겼을까? 그날부터 아들들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니까 비슷하면서도 각각의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첫째는 민준이, 둘째는 민수는 어때? 라고 제안했더니 아내가 좋네. 민준이, 민수야 하면서 부르면 정말 예쁠 것 같아라고 좋아했어요. 주변에서도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러워했어요.
특히 남자친구들이 와, 도윤아, 대박이다. 아들 둘이라니. 나중에 축구도 같이 하고 정말 재밌겠다라고 축하해줬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즐거웠어요.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라서 배도 크고 무거워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도윤아, 이제 정말 무거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라고 하면서 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저는 기꺼이 아내를 도왔죠. 병원 검진도 더 자주 가야 했어요. 쌍둥이는 조산 위험이 높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안심이 됐어요. 임신 36주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언제 태어나도 괜찮은 시기예요. 쌍둥이는 보통 조금 일찍 태어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든 병원에 갈 준비를 해놓고 있었죠. 아내도 이제 정말 곧 만날 수 있겠네. 우리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아빠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출산 가방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아내 용품, 아기 용품,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까지. 병원에서 며칠 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준비 완료네라고 아내에게 말하니까 응, 이제 아기들만 기다리면 되라고 대답했어요. 임신 38주 어느 날 새벽 아내가 갑자기 도윤아, 배가 아파. 진통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괜찮아, 수정아. 곧 병원 도착해. 조금만 참자라고 말하면서 아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내도 응, 괜찮아. 드디어 우리 아들들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진통을 참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의료진들이 바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을 해놨거든요. 쌍둥이 산모님이시죠? 진통이 시작됐나 보네요. 분만실로 가겠습니다 라고 간호사가 말했어요.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정말 긴장됐어요. 드디어 저희 아들들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순산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내가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수정아, 고생 많아.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들들이 곧 나올 거야 라고 계속 격려해줬어요. 아내도 응, 괜찮아. 우리 아기들 만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정말 용감하게 버텨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출산이 시작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힘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아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들이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첫째 나왔어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분만실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둘째도 나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만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이리 오시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아기들에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기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기들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태어난 아이 둘의 외모가 뚜렷한 흑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피부색이 완전히 달랐고 머리카락도 곱슬곱슬한 흑인 특유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도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저희도 처음 보는 경우라서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라고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아내도 동양인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분만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서로 수군거리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대기실에 있던 양가 부모님들도 소식을 들으러 오셨는데 아기들을 보시고는 모두 말문이 막히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당황해하시고 장인어른도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내는 아직 출산 후 회복 중이라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아기들 어때? 건강해? 라고 물어보길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건강해, 건강하다고 하네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곧 아내도 아기들을 직접 보게 됐어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안고 와서 산모님, 아기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눈이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당황, 배신감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병실의 침묵이 한참 지속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정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말해봐, 수정아.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야?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아내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되나요? 본인이 낳은 아이인데 모른다니.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다시 추궁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야. 정말 무슨 일이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라고 물어보시자 아내가 더욱 울기 시작했어요. 장모님도 수정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라고 하셨지만 아내는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혹시 유전적으로 흑인 혈통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순수 동양인이었고 그런 혈통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양가 모두 몇 대째 한국인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요인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불륜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루가 지나도 아내는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정아,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진실을 말해봐. 미국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미국 여행을 언급하자 완전히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왜 갑자기 미국 여행 얘기를 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 반응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때 뭔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여행 마지막 며칠 동안 연락이 줄어들었잖아. 그때 뭐 했어? 라고 계속 추궁했더니 아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바빠서 연락 못한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너무 뻔해 보였어요.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빴는데? 라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내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바빴어라고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본다는 듯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환자들도 우리 병실을 지나가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창피하고 분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라고 중얼거리시고 장인어른은 딸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라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정말 강하게 추궁했어요. 수정아, 이제 그만해. 이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건 뻔해. 미국에서 누구랑 뭐 했는지 솔직히 말해봐. 그때까지도 아내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DNA 검사하면 다 나와. 지금 말하는 게 나으라고 하니까 아내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어깨가 떨리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국 마지막 날,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어. 라고 말을 시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정말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클럽에서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어. 정말 많이. 그리고 라고 말을 못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아내가 오열하며 고백했어요. 어떤 흑인 남자와 하룻밤을 정말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이름도 모른다고? 정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너무 취해서. 깨어보니까 호텔방에 있었어라고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은 뭐 했어? 친구들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도 다 취해서. 각자 따로 놀았어. 아무도 몰라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갔으면서 서로 챙기지도 않고 각자 따로 놀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임신했을 때도 내 아이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라고 화를 내니까 아내가 나도 정말 몰랐어. 정말로. 설마 그때 일 때문에 임신한 줄은 몰랐어. 당신과의 아이라고 생각했어라고 변명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시기를 계산해보면 미국 여행과 임신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의심도 안 했어?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시기가. 하지만 설마 했지. 그리고 정말 그 남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몰라서. 혹시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라고 아내가 대답했어요. 결국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를 믿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아내가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이나.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평생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는 제가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처음 봅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상간자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신원도 파악할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거든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혼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 특정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해 준 내용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다행히 이혼 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아내 쪽에 명백한 불륜이고 그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혹시 기억이 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수정아, 정말 그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름이라도 아니면 어떤 특징이라도? 키나 나이라도? 라고 자세히 물어봤지만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 키도 모르겠고 나이도 모르겠어 라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럼 클럽 이름은 기억나? 어느 지역이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라스베이거스 어딘가였는데. 정확한 이름은 친구들이 데려가서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지만 그 친구들도 그날 밤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모두 술에 너무 취했다는 거였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우리 집안에 이런 망신이라면서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라면서 실망하셨어요. 장인어른은 딸이 잘못했다. 어떻게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다라면서 아내를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장모님은 그래도 아이들은 무죄잖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죄인 건 맞지만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아내는 계속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바보같이 실수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배신이었거든요. 그것도 그 결과로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수정아, 이건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었어. 당신이 술을 마신 것도 선택이고 그 남자와 함께 호텔에 간 것도 선택이었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해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하지만 정말 정신이 없었어.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병원에서는 아기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해요. 체중도 정상이고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합니다. 다만 법적 보호자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이 아이들과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출생신고도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란에 제 이름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친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내 혼자 아이들을 등록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보였지만 저는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이니까 재산 분할에서도 매우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양육비 부담도 전혀 없으시고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도윤아,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 아이들도 무죄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수정아, 이미 끝난 일이야. 당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판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듯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 주었어요. 정말 특이한 사안이네요. 아이들의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양육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법원은 제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 책임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판결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아내 쪽이 매우 불리했어요. 명백한 불륜 사실 때문에 재산의 대부분을 제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이 정도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니까 법원에서도 당신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아내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사회적 시선도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변에서 받는 시선이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건 뻔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내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쌍둥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정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수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서로 다른 길을 가자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해, 도윤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몇 달 후에 친구들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아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주변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마트에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아이들은 왜 저래? 라고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너희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힘들 거라는 건 상상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불륜의 대가였거든요.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질 때는 생각 안 했겠지만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아이들은 정말 무죄지만 그 아이들을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한 것도 결국 아내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혼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에 있으면 계속 과거가 생각날 것 같아서였어요. 스타트업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됐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힘들었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처음에 너무 냉정한 게 아니야. 아이들도 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참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점점 제 선택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가끔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쌍둥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만약 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평생 그 배신감과 의심을 안고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아내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 밝고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머리도 대충 묶었고 옷도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는데 확실히 흑인의 특징이 더 뚜렷해져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피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행복했던 추억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완전히 배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배신의 결과가 바로 저 아이들이었고요. 결국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굳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몇 달 후에 들은 얘기로는 아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를 키우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아이들 자신들도 자신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불륜의 진짜 대가였거든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배신한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아내가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해준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변호사 생활 30년 하면서도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정말 잘 처리하셨습니다. 불륜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용서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아내가 저지른 배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울 의무도 책임도 없었고요. 차가운 눈빛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내가 숨긴 진실은 결국 아이 얼굴에 새겨졌다. 그 대가는 오롯이 내 몫일 뿐이다. 불륜의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혼부부였던 저희가 아내의 미국 여행 이후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막상 태어난 아이들이 흑인 쌍둥이여서 아내의 불륜이 드러난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는 미국 여행 마지막 날 술에 취해 모르는 흑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로 임신한 거였죠. 상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서 상간자 소송은 불가능했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완전히 승리해서 양육 책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홀로 쌍둥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에 시달리며 완전히 몰락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불륜의 대가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결국 아이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고 그 대가를 평생 감당해야 하게 된 거죠.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들이 무죄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수하고 키우실 건지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새 출발을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불륜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